네, 보랏빛 향기 노래가 나오고 있네요. 저도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인데. 진보의 향기 코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녹색당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네요. 재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진보를 상징하는 노래인가요? 아니요, 보랏빛 향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거 보면, 네, 유쾌하네요, 아침부터. 보라색이 약간 진보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페미니스트로서는 이게 여성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하죠.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에버그린을 틀까라는 생각도 녹색당이라고 해서. 다음번에 한번 틀어주세요. 자, 어쨌든 한 달 동안 신지혜 위원장하고 함께 진보 진영의 어떤 시각으로 이 현안을 바라보는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국민들한테도 찬반이 굉장히 나눠져 있고 첨예하고요, 민감한 얘기입니다. 이게 탈원전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워낙 녹색당은 환경 문제나 이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전문적이니까 네, 확고한 방향성도 지니고 있고요. 예, 네. 일부러 골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대만, 네. 타이완이라고도 하고요. 대만이 최근에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네. 이번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원전해야겠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대만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요. 지금 예. 대만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한 1.5% 28만 명 정도 모이면 국민투표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입법안을 정부가 국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한 3개월 이내에. 지금 그런 민주주의 실험들을 하면서 그 정기적인 시간대마다 한 10개 정도의 그 안들이 올라와서 국민투표를 거칩니다. 근데 그래요? 네, 굉장히 정기적으로 되고 있어서 올림픽에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할 것인가 아닌가, 우리나라 성교육에 동성애를 집어넣을 것인가 안 집어넣을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국민투표를 계속 온라인으로 해요? 네,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의견을 묻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대만이 하고 있는 투표는 굉장히 다양하다. 일단 그걸 봐야 되고, 네. 몇 가지 안 중에 탈원전에 대한 조항들이 올라온 건데요. 네.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대만은 전기사업법 안에 제95조 1항으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운영 정지한다라는 조항을 갖고 있어요. 네. 이 조항을 폐기할 것이냐, 폐기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 그것에 대한 찬반 투표였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 안에 어느 시기까지 탈핵을 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법의 원래 취지와는 좀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법 안에 그걸 시간을 명시한다라는 거는 좀 위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대만은 2020년도에 그 총통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법 조항 하나를 삭제한다고 하는 걸 한 50% 정도가 찬성했다고 해서 대만이 탈원전 이 정책의 기조를 모두 다 취소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확대 해석한 것이고요. 이 대만의 전체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면서 한 요건만 보고 이제 보수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계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자체를 묻는 찬반 투표가 아니었다, 일단은. 네. 그리고 그 투표가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는 다시 확고한 입장을 밝혔어요. 2025년까지 우린 탈핵하겠다라고요. 2025년까지 탈핵하는 것 자체는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네. 근데 다만 법조항에 2025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빼자. 그 법조항을 삭제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법조항에서 그걸 삭제한다는 얘기는 시기 조절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어떤 속내가 있는 거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좀 본격화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민 대부분이 탈원전을 반대한다라고는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지금 우리 상당수 언론에서는
대만까지도 우리의 이제 롤 모델이 대만이었는데 대만까지도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네. 마당에 네.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원전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정책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희 대만에 대만녹색당이 있는데요. 대만녹색당에 좀 여쭤보니까 내부에서 그렇게 뭐 국민들적 차원에서 탈원전에 대한 반감이 뭐 심해지거나 뭐 그러지는 전혀 않았다고 하고 오히려 네. 저희가 좀 오해해서 해석한 바가 일단 있다고 봐야 되고요. 네. 설사 보수 언론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처럼 대만이 다시 원전 정책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그게 저는 한국의 기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의 정책들을 볼 때 네. 좋은 것을 가져와야지. 그 좋은 것 중에 나쁜 게 하나 껴있다 그래서 나쁜 거를 가져올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로운 정책들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만 정부의 그 이 탈원전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사건을 둘러싸서 저희가 또 대만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에서 대만이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작년에 대만 전국적으로 있었던 정전 사태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작년 8월쯤에 그 대정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수요가 부족해서라기보단 가스 발전소의 직원의 인력 실수였어요. 그래서 이 가스 밸브를 잘못 조절해가지고 차단이 돼서 전국적인 정전 상태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중앙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의 문제들입니다. 네, 한국은 그 사건을 보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래서 원전을 더 만들자가 아니라 어떻게 분산형 시스템의 에너지 생산 생산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전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대만은 2025년이면은 대략 지금 2018년이니까 한 7, 8년? 네. 8, 9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우리나라의 탈원전 시간표는 대략 어느 설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은 굉장히 긴 탈핵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길고요. 뭐 40년, 30년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은 2082년이에요. 82년이요? 네, 거의 60년 뒤를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에너지 전환 정책을 연착륙 정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잘 에너지 수급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전환할 것이냐. 근데 한국은 그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전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아까 제가 잠깐 전력 공급에 관한 문제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우리나라와 대만이 좀 차이점이 어떤 것이냐면 한국의 전력 공급이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우린 더 분산되어 하지만 어쨌든 대만보단 분산되어 있어서 한 곳에 전력이 차단되더라도 그러니까 혹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만처럼 대규모 정전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만의 사례들을 이렇게 꼼꼼히 따져볼 때 한국형의 에너지 전환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한 부분인데 우리가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여름 때마다 힘들고 뭐 지하 에너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굳이 탈원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 탈탄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근데 원전은 청정 에너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사실은. 네, 네. 우리 같이 에너지가 없고 전력 수급이 좀 힘든 나라에서 저 깨끗한 에너지 원전을 왜 굳이 있는 걸 없애려고 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보통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다라고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네.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 때 만들어진 브랜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 에너지 얘기하면서 원전 산업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네.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80년 정도 수명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80년을 쓰고 나서 꼭 핵 폐기물이 나옵니다. 사용 후 해결료도 나오고 핵 폐기물도 그렇죠. 나오고요. 근데 그중에 고준위 핵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어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을 갖고 있지 않아요.
방패장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 방패장, 한국 같은 데에는 방패장을 만들 곳이 없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요. 그 방안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딱 한 나라밖에 없는데 핀란드예요. 그래요? 근데 핀란드가 그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 수 있었던 건 토지 안에 1등석 화강암 반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암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5km 정도 굴을 뚫고 들어가서 2100년 정도에 완성되는 방패장을 만드는데 왜 그러냐? 고준위 핵폐기물을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만 년 동안 어떠한 생물체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또 지진이나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공간에 다가 10만 년 동안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토질이 굉장히 무르고 지하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뭐 안에다가 저장해둘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폐기물의 문제도 있지만 혹시 원전의 그 운영을 할 때에 사고가 일어나면 지금 한국은 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의 섬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사고가 나면 도망칠 곳이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혹시라도 사고가 생길 수 있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원전은 저는 사양 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력 수급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한국이 전력 수급률이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번에 폭염이 그렇게 지독했는데도 전력 수급률,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은 10%를 넘겼어요. 그리고 때때로 20%를 넘기기도 하고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 이하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뭐 예비율이 뭐 낮다,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전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오히려 조금 큰 그 우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전력 수급률이 높은 이 시점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같은 것들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네. 일본의 후쿠시마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게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 그 이후에 다시 상당 시간이 흘렀고 이래가지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원전을 다시 짓는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도 탈원전에서 좀 꺾였다. 다시 정책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일본은 네. 그 국가적으로 정부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고는 하지만 그건 원래 정책 그냥 그의 기조를 계속해서 따르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축소 기간 연기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이게 시기의 문제이고요. 네. 핵발전소를 줄이겠다는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영국 같은 데에서도 핵발전소 확대를 위한 산업계의 어떤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만 그들의 희망사항이지 좀 관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게요, 그냥 그 핵발전소를 없앤다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에너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그 지역마다 그 분권형으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설정하고 그 에너지 생산의 그 공급 방향을 구조를 다양화시키고 그래서 그게 뭐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풍력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 독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해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좋은 점들을 한국에서 벤치마킹 해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 얘기는 뭐 사실 끝도 없는 얘기라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G20 순방길에서요. 체코 가가지고 원전 수출 관련해가지고 좀 세일즈를 했어요. 네. 이게 지금 우리는 어쨌든 60년 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은 탈원전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외국에 가서 원전을 지금 수출한다. 이게 좀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건 그거고 정책은 정책이고 파는 건 또 이제 우리나라 살림살이니까 또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아랍에미레이트랑 같이 원전 수주를 했다가 예. 지금까지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네. 안에 비밀 조항이나 비밀 계약 조항들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저는 이 해외에다가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가 그런 전략을 펼칠 수 있어요.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 내에서는 탈원전을 지향하고 이제 그 기술을 해외에다가 파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를 돌이켜보면 이 국내의 원전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계, 그러니까 즉 핵 마피아들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굉장히 비판이나 이제 비난을 많이 했었을 텐데 네. 이제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잠재우기 위해서 세일즈 시도를 하러 가신 것이 아닐까 싶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세일즈 시도하시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도 저는 듭니다. 이렇게 본인의 심정은 그게 아닐 텐데 이 핵마피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거기까지 체코까지 가서 세일즈를 하는 그 심정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녹색당이 더더욱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제 파는 것도 그만해라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여기까지. 탈원전 이제 원전 정책은 이게 또 끝도 없는 얘기고 기술적인 얘기까지 들어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갖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현안에 대해서. 예. 녹색당은 이제 원내 정당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 같은 게 안 나오죠? 네. 저희 항상 기타 정당에 들어가 있고요. 기타 정당의 지지율에 녹색당이 몇 프로가 될 것인가로 항상 고민하지요.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은 한 어느 정도였죠? 저희 0.76 받았습니다. 목표했던 것보다 좀 낮게 받으신 저희는 거죠? 원내 진입을 해야겠다. 항상 근데 정당의 목표죠. 특히나 원내 정당의 총선의 목표는 원내 진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내 진입을 목표로 했지만 아쉽게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진 못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정치권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원전 얘기가 조금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보의 향기 녹색당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